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 을왕리 왕산해수욕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와 제 아내는 사람 많은 곳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피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도 아직 안 갔습니다. 사람 좀 빠지면 가려고 9월 말쯤 갈 생각이지요. 며칠 전 그날 밤도 집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아내가 왕산해수욕장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밥맛이 좋지요. 집에서 왕산해수욕장이 꽤 거리가 있다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그래도 아내가 가고 싶다 하니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딸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길을 나섰습니다. 날이 더운데도 그날은 해수욕장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드문드문 있는 정도였지요. 애기띠에 딸을 안고 아내 손을 잡고서 백사장을 걷던 제 눈에 잔치국수 2,900원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팻말이었죠. 게다가 사람이 가장 배고픔을 느낀다는 시간, 자정 무렵. 황급히 아내에게 차에서 내 지갑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같이 가면 될 일을 그런다고 입이 대빨쯤 나와서 지갑을 가지러 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기억이 없습니다. 아내가 차에 지갑을 가지러 가고 나서 땀을 식히려 평상에 앉았던 기억은 나는데 그 뒤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거라면 어느 순간 제 품에 잘 안겨있던 딸아이가 벼락 맞은 마냥 거세게 울기 시작했고 그 순간 번뜩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 딸아이는 밖에 나오면 순둥이입니다. 잘 울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이가 벼락 맞은 마냥 울어제끼는 통에 제가 정신이 들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제 무릎 가까이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라이벌의 바닷물이 닿아서 울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봅니다만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게 딸은 이제 생후 6개월이 갖지는 터라 않았다고 해봐야 발이 제 허리께에 닿습니다. 그것도 뻗어야 닿습니다. 근데 제 무릎께에 찰랑이던 바닷물에 닿았을 리는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이 든 저는 황급히 돌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의 다 나와서 몇 걸음만 더 가면 백사장이다 싶었을 때 뭔가가 제 발목에 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가늘은 뭔가가 제 발목을 휘감고선 놔주질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울다가 조금씩 잦아든 상태였고 저는 발목에서 찰랑이는 바다에서 엉거주춤 서 있는 자세가 된 거죠. 식은땀은 계속 흐르고 발목은 아무리 힘을 줘도 떨어지질 않고 아주 강하게 힘을 주면 어찌 될 것 같지만 엎어지기라도 하면 딸이 다치니까 그때 다행히 저 멀리서 아내가 오더군요. 후광이 보일 정도로 반갑더라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보야를 외치며 여기로 좀 와달라고 팔을 휘저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낑낑대며 당겼는데 이윽고 다행히 발목을 감고 있던 뭔가가 풀리면서 발이 떨어지더군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리고 그때 제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을 참 잘 뒀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나지막하고도 비웃음이 실린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생생하네요. 아내는 보약이라도 한 채 해먹여야겠다고 울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식은 땀이 납니다. 딸아이가 울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아무튼 밤에 바다를 가는 건 역시 무섭습니다. 고향이 부산 바닷가라 친구들 몇몇을 바다로 보낸 경험이 있어서 광안리 밤바다에서 본 것도 있는데 무슨 강으로 그 시간에 밤바다에서 그러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밤에 왕산해수욕장을 방문한 부부는 딸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이 이유 없이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남편의 발목에 갑자기 미지의 물체가 감기고 아내가 도착해 남편을 구출합니다. 이 사건 이후 남편은 밤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탄금대. 충주에 사는 저는 절대로 가지 않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충주 자체가 안개가 많은 곳이라 학교 앞에 서 있어도 학교가 안 보일 정도로 무척 안개가 많이 끼는 곳입니다. 탄금대 자체도 옆이 바로 호수라 그런지 더더욱 안개가 많이 낀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오는 날 너무 걷고 싶어서 평소에는 생각도 한 적 없던 탄금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많이 끼어서 음산한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함께 산책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 보니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꼭 다친 사람들의 소리 같았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 같았달까요?
남자친구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 소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만 분명히 가까이 나는 소리 같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에 겁이 난 저는 남자친구에게 차로 돌아가자고 집으로 가자고 졸랐고 남자친구와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갑자기 시야에 피투성이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자, 남자, 아이 할 것 없이 머리가 반쪽으로 쪼개진 듯 피가 철철 흘러온 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들이 저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손을 꽉 잡아서 저를 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상태로 기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차로 돌아가 남자친구와 저는 자취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때의 그 모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다행입니다. 구체적인 모습들은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참고로 그때 저를 이끌어 주었던 남자친구와는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죠. 그때 그 귀신들이 남자친구 차에 붙어서 따라다니길 빕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빙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제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제가 6학년이었으니 동생은 3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전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평소보다 일찍 자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TV를 마저 본다며 늦게까지 안 자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한참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부모님을 부르고 싶었지만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눈조차도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배가 아픈 것이 멈추고 동시에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욱신거리는 배를 쥐고 일어나 보니 어머니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전 어머니께서 제가 걱정돼서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동생을 끌어안은 채로 바로 구급실에 전화하셨고 이윽고 동생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병원에 따라가서 듣게 된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좀 넘은 시각. 그땐 가족 모두가 잠들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상한 꿈을 꾸시고는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옆을 봤는데 크게 놀라 쓰러지실 뻔 하셨답니다. 동생이 눈에 흰저위만 보인 채 깔깔 웃으면서 제 배 위에서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동생을 끌어안은 채 말리셨고 동생은 곧이어 기절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동생에게 그날과 같은 일은 없습니다만 그때 동생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빙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도깨비. 경상북도 반진계는 제가 자랐던 곳입니다. 그다지 특색 없는 평범한 마을이지만 옛날부터 사람들을 수시로 놀래키던 톳제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철들기 전에 고향을 떠났기에 아직도 그 놈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야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톳제비라는 것입니다. 톳제비란 도깨비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흔히 도깨비라고 하면 두 개의 뿔의 가시 방망이를 들고 다는 것으로 동화나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이민 온 일본 오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토종 도깨비는 도포 같은 것을 입고 갓을 쓰고 다녔고 집에 눌러붙어 서양의 폴터가이스트 현상과 유사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놀래는데 이런 집을터가 세다고도 하고 보통 도깨비집이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고향의 톳제비는 어느 특정한 집에 머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넘나다니는 반고개라는 애장터가 있는 고갯길에 주로 나타나 밤에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자주 골탕 먹였습니다. 이 톳제비의 장난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친척 할아버지께서 겪은 일을 말하고자 합니다. 할아버지가 초상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약주가 과해서 사람들이 자고 가시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혼자 기다리는 할머니가 걱정한다고 만류를 뿌리치고 취한 걸음으로 반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옛말에는 조용한 밤길을 걸을 때 어느 낯선 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3번까지는 대답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감 어디 가나? 너무도 친숙한 목소리 처음에는 잘 못 들은 줄 아셨습니다. 이복에 어디를 가나? 할아버지는 그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네. 나도 집에 가는 길인데 같이 갈까?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친근하여
아버지는 스스럼 없이 같이 가자고 했고 그 정체불명은 자신은 길 안내한다고 앞장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취기가 올라 무작정 그 정체불명의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여기 개울인데 바지를 걷게. 할아버지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여기는 가시덤불인데 이제 바지를 내리게. 그저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밤새도록 그것만 따라다녔습니다. 밤이 늦었네. 여기가 내 집이니 여기서 자고 가게.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신 건 멀리 동이 트는 새벽. 축축한 논두렁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할아버지를 깨운 사람은 같은 동네의 조카뻘 되는 학생인데 새벽밥 먹고 학교 가다가 할아버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머리는 산발한 상태고 상의는 온데간데 없고 하의는 죄다 찢어져 드러난 맨살엔 온통 가시덤불에 긁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분명 친구네 집에서 잤는데. 학생이 불러온 동네 장정들의 부축을 받아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토제비에게 홀린 것 같았습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는 목소리를 친구라고 여기고 밤새도록 산을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나오면 개울이라고 바지 걷으라 하고 개울이 나오면 가시덤불이라고 바지 내리라고 하고 할아버지가 토제비에게 홀린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한동안은 10시 넘어 어느 누구도 절대로 반고개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5번째 이야기, 문 밖의 귀신. 이 이야기는 할머님에게도 들었던 이야기로 두 분의 말씀이 일치하는 걸로 봐선 실화에 가까운 것 같다. 어머님이 어렸던 시절은 한국 전쟁이 휴전되고 평화가 찾아와 농민들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던 시절이었다. 할아버지는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할머님과 어머님, 나에게는 외삼촌 되시는 어린 남자아이가 풍요롭진 않았지만 일가에서 지원해준 논밭으로 먹고는 살 정도였다고 한다. 그 당시 농민의 집이라고 해봐야 손바닥만한 마당과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방 옆에 작은 창고로 사용하는 방을 흙벽과 기와를 얹어 만든 집이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본 집안 전경이 이러하다. 내 기억에도 이 집이 생각나는 것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았던 것 같다. 지금부터는 어머니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일이 일어났던 날, 나는 방에서 동생을 돌보고 있었고 엄마는 저녁을 하고 계셨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속삭이는 것 같았고 바람결에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여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약간은 날이 선 듯한 목소리에 친구가 밖에 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몇 시간 전까지 같이 놀던 동네 친구가 무슨 일로 찾을까 생각하며 문을 열고 나가 고무신을 신고 눈을 들어 대문을 바라봤는데 헛바람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대문의 높이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지만 대문이 허리쯤에 오는 걸로 봐서는 대략 3m는 됨직한 여자가 머리에 양동이를 이고 양손을 허리에 얹고 엉덩이를 좌우로 바람같이 흔들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거대한 키에 흰색 저고리, 검은색 치마, 쪽머리에 비녀를 꽂은 여인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를 양동이를 이고 바람인 양 엉덩이 춤을 설렁설렁 추고 있는 모습은 너무 괴기스러웠다. 너무나 무섭고 놀라 경황이 없었지만 여름철 저녁을 먹기 전이라 해는 길어 아직 어스름하여 괴기스러운 여인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엉덩방아를 찌어 앉은 자세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몸은 고정되어 괴기스러운 여인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얼굴은 쥐상으로 찢어지고 올라간 눈은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날카로운 코, 길고 얇은 입술에 길쭉한 면상을 한 그 괴기스러운 여인은 계속 나를 부르고 있었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목소리는 여름철에 서늘하게 부는 바람인 듯 부드러웠지만 얼굴은 더욱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았다. 사람인가? 귀신인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였고 부엌에 엄마가 저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목소리는 계속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사람도 아닌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썩 물러가라. 갑자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오신 엄마는 전쟁통에 살아남은 여장부임을 과시하듯 그 여인을 향해 노발대발 소리를 질러대시고는 급히 창고방에 올라가 창고를 열어 젖히고 겨울에 만들어 두었던 쌀이비를 급하게 꺼내어 밖으로 나가시진 않고 허공에다 미친 듯 휘저었다. 이년아 썩 물러가라. 내 이 쌀이나무로 요절을 내줘야겠다.
그제서야 요상한 목소리로 웃어 젖히는 그 여인은 옆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시선은 계속 나를 향해 있었고 요사스럽게 변한 표정은 섬뜩하게도 더욱 선명해졌다. 몸은 멀어져 가면서 고개는 계속 나를 향하고 급기야는 머리가 반대로 완전히 돌아가서야 횡하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다. 사라지면서도 계속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기다려. 나중에 같이 놀자. 송각씨가 여기는 왜 왔노? 큰일이구마.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저게 처녀 귀신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엄마는 뒷간으로 가시더니 뒷간 문 앞에 흙을 손으로 파서 치마폭에 담고 대문 앞에 한 움큼 방문에 한 움큼 내려놓으시고는 잡고 계시던 쌀이비를 나에게 넘겨주시고 나중에 알았지만 치기라 하여 뒷간을 지키는 신인데 성격이 포악하여 집으로 들어오는 귀신을 싫어하는 가택신 중 하나로 뒷간 주변에 흙을 뿌리면 잡신을 물리치는 효험이 있다고 한다. 방에 꼼짝도 말고 있거라. 귀도 막고 말도 말고 동생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알아들었제? 만약에 또 들어오면 사리비로 힘껏 내리치거라. 방에선 절대 나가지 말고. 알았제? 그제서야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앞산 치문한테 다녀 올 거구마. 아까 엄마가 한 말 명심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창고에서 쌀이비를 하나 더 챙기신 엄마는 그 길로 앞산 오솔길을 오르셨고 나는 나무로 만든 창호지문을 걸어 잠그고 동생을 끌어안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이미 때는 해가 져버리고 캄캄한 밤이 찾아와 있었다. 앞산 치문한테 다녀오시려면 왕복 2시간은 걸릴 텐데 또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여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흠뻑 흘리며 덜덜 떨고 있는데 수가 이리 나와. 그 처녀 귀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귀를 뚫고 머릿속에 박히듯 들려왔다. 지금 나오면 놀아주고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다. 놀리는 것 같으면서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계속 나를 불렀다. 목소리는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지만 직감적으로 아직 대문 밖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왔다. 난 쌀이비를 움켜쥐고 아직 잠들어 있는 동생을 안고는 바닥에 바싹 웅크려 떨고만 있었다. 그러기를 한참 동안 하다가 어느 순간 잠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벼랑간 집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직감적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게 느껴졌다. 저것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구나. 어떡하지? 그러더니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목소리로 웃으면서 나를 꼬셔대고 있었다. 너희 아빠 있는 곳으로 가자. 내 얼른 데려다 주마. 찢어버릴 거야. 꼬시는 말로 안 되니 무서운 말로 위협했다. 그럴 때마다 난 더욱 이불을 끌어 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처녀 귀신의 큰 그림자가 방 문 앞 창호지문에서 어른어른거리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또 그러기를 한참 동안 하다가 어느 순간 잠시 잠잠해졌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방 안으로 들어올 차례다. 공포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을까. 들어오면 쌀이비로 엄마가 했던 것처럼 후려쳐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급기야 창호지를 바른 문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고 금세 문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봉창에 창호지가 찢어지면서 길고 큼직한 손이 쑥 들어왔고 막 휘젓기 시작했다. 난 발악을 하며 쌀이비를 휘둘렀고 그 때문인지 손은 다시 봉창에서 쑥 빠져나갔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 길쭉한 머리가 봉창에서 쑥 하고 들어왔다. 목이 더 늘어난 건지 봉창으로 들어온 머리는 고개를 빠르게 기웃거리며 미친 듯이 웃어댔다. 찢어진 눈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입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급기야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동시에 들리면서 들어오려고 발버둥치는지 두 손은 벽을 긁어대어 고막을 찢을 듯 불쾌한 소리가 들렸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처녀 귀신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 무섭고 괴기스러운 얼굴을 쳐다보며 사리를 휘두를 자신이 없어 바짝 엎드려 몸을 숨기기 위해 벽으로 붙으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마당에서 법문 외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어제, 오늘, 내일 사흘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간다고 하여 억울해할 것 없소. 이곳이 끝이 아니니 형색 고운 우리 아씨 그만하고 가소서. 이런 법령과 넋두리가 한참 이어졌다. 마당에서 이어지는 법문 영창이 얼마 되지 않아 귀신의 형체도 목소리도
흔들림도 사라졌다. 잠시 후 엄마가 달려들어와 나를 덥석 안고 덜덜 떨고 있는 나를 달래주었다. 아이고 우리 숙이 괜찮나? 많이 놀랬나? 그동안 밖에서 법문을 외던 스님이 들어와 머리에 손을 얹으며 아이야 많이 놀랬는가? 나는 정신이 혼미하여 아무 대답도 못하고 엄마에게 안겨만 있었다. 아주머니 아이 치마를 벗겨주소. 국말 않고 엄마는 내 치마를 벗겨 스님께 넘겨드렸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 아니니 매듭을 지어야지. 하시며 횡하니 마당으로 나가버렸다. 한참을 엄마를 부여잡고 울다가 남동생은 엄마가 들쳐 업고 방문을 나섰다. 스님은 치마를 대문 위에 걸어놓고 무언가를 중얼중얼거리더니 앞장서 대문 앞을 나서면서 물었다. 아이야 오늘 어디서 놀다가 들어왔느냐? 다부 언덕에 애들이랑 총알 주우러 갔었어요. 다부 언덕에 총알을 주우러 갔다는 말에 엄마는 역정을 내었고 스님은 또 걱정을 하셨다. 거긴 너무 많은데,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찾는다. 일단 가보자꾸나. 다부 언덕은 전쟁 중에 인근 주변에서는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로 당시 시체는 이미 다 치워져 근처 산에 매장되었지만 총알 같은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친구들이 총알을 주우러 어른들 몰래 가곤 했다. 어른들은 워낙 흉흉한 곳이라 애들에게 절대 오르지 못하게 주의를 주곤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다부에는 주변 동네 민간인들도 노역으로 끌려가 많이 죽곤 했던 지역인데 전쟁의 광기에 물들었던 군인들이 민간인 사지를 뜯어 죽이는 못된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다부 언덕은 집과 꽤 먼 거리여서 걸어서 한참이나 걸려서야 산 기슭에 도착했고 산을 오르는 중에 스님은 가시나무들을 꺾어서 한 손에 모아 쥐고 어머니에게도 나눠 쥐게 하여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가 주로 놀았던 장소에 도착하자 스님은 뜻 모를 말들을 내뱉었는데 그 목소리가 잠옷 진중하고 엄숙하여 멀리까지 울리는 목소리였다.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면서 얼마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시던 스님은 저기구나, 저기 있구나 하시면서 방향을 잡고 급히 걸어갔고 그 뒤를 엄마랑 내가 따라갔다. 그때서야 아까 처녀 귀신의 목소리가 울음소리와 섞여 다시 들려왔다. 못 간다. 나를 2번 죽이려고. 안 된다. 그 목소리를 들은 스님은 작은 분묘 앞에 서시더니 이제 죽기해야겠습니다. 하고는 정주하고 눈을 감고 중얼중얼 주문을 계속 외기 시작하고 이윽고 가져갔던 가시덤불을 분묘 주변에다 둘러치고 어디서 났는지 소매자락에서 작은 봉제 인형 하나를 꺼내 얼굴이 땅으로 가게 뒤집어 놓으시고 합장을 하였다. 어딜 가나 같은 인생이지만 어둡고 차가운 날이 언젠가는 거치겠지. 부디 극락광생하시게. 이렇게 하여 그날의 무서운 하루는 잘 끝마칠 수 있었다. 나중에 산을 내려오면서 들은 얘기로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찾기 어려울 것 같았으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스님의 눈이 따끔따끔하여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한다. 다른 원기도 있었지만 그 성각시만한 원기는 없었다고 한다. 이로써 어머니의 어릴 적 귀신을 겪은 이야기를 마치고자 한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 얘기를 내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시면서도 그 귀신의 모습이 생각났는지 몸서리를 치곤 한다. 그리고 여전히 할머니와는 다르게 겁이 많으셔서 밤길을 혼자 잘 못 다니신다. 6번째 이야기, 산에서의 범죄. 여성들을 상대로 흉흉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산에서 큰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산 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이후로는 한 번도 등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산을 타시는 분이라면 꼭 들어주세요. 제가 겪었던 일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고3 때였어요. 한창 수능이라는 시험을 앞두고 전전긍긍했을 때였죠. 하루 종일 책상에서 문제집과 씨름하려니 집중력도 오르지 않고 온머리에 쥐가 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긴장된 마음도 가라앉히고 머리도 맑게 할 겸 등산을 권유하셨죠. 저는 등산하길 좋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종종 다녔거든요. 전 바로 출발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와 집 근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낮이었지만 깊은 산속이다 보니 숲에 가려 약간 깜깜한 상태였어요. 어머니께 엄마 오늘은 유난히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네. 조금 무서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서 아저씨 한 분이 나타났어요. 조금 전까지 분명 아무도 없었거든요. 처음엔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반가운 마음에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아저씨는 얼핏 보기에도 무척이나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곧 저희 뒤를 따라왔고 저 밑에 있던 아저씨가 약 20m 정도 뒤까지 왔었습니다. 아저씨를 보니 등산객치고는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등산객들은 집에서 등산복이나 편한 추리닝 같은 것을 입고 등산 가방을 메고 오잖아요. 아저씨는 검은색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구제 같아 보이는 청색 바지를 입고 있고 두툼한 잠바를 입고 계셨어요. 그리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전혀 등산을 하기 위해 온 사람 같지 않았어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온 듯한. 어머니도 그 아저씨를 보셨고 서로의 눈이 마주쳤죠.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엄청 빨리 걷기 시작했죠. 정말 그런 촉 같은 게 섰어요. 아무렇지 않게 볼 수도 있는 것을. 어머니와 저는 뭔가 위험한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것을 단박에 느꼈어요. 그렇게 뛰듯이 어머니와 저는 빠른 걸음로 걸어갔고 땀이 비오듯 났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풀러갔다가 수험생활의 긴장을 송두리째 뽑는 긴장감이었어요. 그렇게 그 아저씨와 무언의 추격전을 벌였고 가끔씩 힐끗 돌아볼 때마다 그 아저씨는 더 가까이 와 있었어요. 진짜 비명도 안 나오고 그냥 잡히면 죽겠다라는 생각만 났죠. 그렇게 아저씨와 엄청 가까워지고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을 때 등산객을 위해 중간중간 스트레칭이나 운동하라고 기구들 놔둔 작은 공원 같은 휴식처가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 테니스도 하고 있었죠. 온몸에 힘이 쫙 빠졌어요. 긴장하고 있던 세포들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 순간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며 어머니와 전 사람들 틈에 끼어서 경치를 바라보는 척 했습니다. 사실 경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러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다는 생각뿐. 그리고 아저씨는 저희를 지나쳤어요. 생각해보니 괜한 사람을 의심했나 하며 죄송스런 마음이까지 들더군요. 그러고 슥 한번 쳐다봤는데 아저씨가 저희 쪽으로 돌아보고 있더군요. 모자를 쓴 상태로 저를 내리깔아보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온몸에 털이 다 서더군요.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통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정말 뭐라 표현해야 할지. 죽은 사람의 눈을 봐도 그만큼 소름 끼치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 아저씨는 다시 앞을 보고 가는 길을 가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희를 지나치면서 부턴 급격하게 걷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르던 그 걸음걸이가 정말 느릿하게 걷더군요. 죽었던 긴장세포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이런 생각도 했죠. 저 아저씨가 진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걸까? 우린 두 명인데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평소에 저 의심 무지하게 많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지고 이런저런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길 가면서도 의심이 많아졌죠. 늦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골목길은 안 가고 삥삥 둘러가는 편이고 길 가면서도 수시로 뒤를 돌아봐요. 아무튼 저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남자다 엄마와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겹쳐서 떠올랐어요. 체격도 매우 건장해 보였어요. 아저씨가 스쳐 지나갈 때는 뭔가 묵은 듯한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화장실 지린내와 피비린내가 섞인 듯한 그 눈빛과 냄새는 아직까지도 생생해 절 괴롭힙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 사람 손봐하고 낮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그전까진 캐치 못했었는데 손에 작은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새끼손가락 뒤로 삐죽 튀어나온 걸 보고 전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단도 같은 작은 칼 있잖아요. 칼 뒷부분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마늘 빻기 좋은 그 부분. 뒷부분만 조금 튀어나와 있었지만 누가 봐도 분명한 칼이라고 했을 겁니다. 무섭다고 어머니께 빨리 내려가자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릿느릿 가던 그 아저씨는 벤치도 아니고 그냥 가던 길을 멈춰서 등산로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저희 쪽을 보며 빨리 와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 뒤돌아 집으로 가면 당장이라도 따라올 것 같았어요. 저희도 일단 가만히 있으면 더 의심스러울 것 같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 단체로 올라가는 등산객들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일행인 척 바로 뒤에 붙어갔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등산객 무리 조금 더 앞에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신 약간 몸이 불편해 보이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저희를 포함해 올라가는 사람은 그 남자를 제외한 모두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그 남자가 있었어요. 저희 뒤에 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느리게 걷더라고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오히려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라고 말하셨고, 일정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앞으로, 저희가 뒤로 계속 따라 움직였습니다. 전 손에 물이 찬 물통을 꽉 쥐고 있었고 언제라도 흙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무식한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물어뜯을 생각하고 어머니 털끝 하나 건드렸다간 급소를 때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등산객분들은 중간에 약주를 하신다고 어디론가 빠져버렸습니다. 저와 어머니, 강아지와 아주머니, 그리고 그 남자. 이렇게 일정 거리를 두고 갔죠. 내가 어디로 숨을 쉬고 있는지, 길을 걷는지, 무리를 걷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말을 거셨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아주머니와의 대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비만과 당뇨가 있으셨고 약간의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고 하시고 이런저런 일상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중간중간 힘드셔서 강아지와 쉬면 저희도 같이 쉬었어요. 그 남자는 멈추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비정상적으로 걸음이 느려졌죠. 그러다 걷고 멈추고 저희는 쉬다가 걷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무언의 신경전을 하고 있다가 아주머니와 함께 다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걸음이 또 처음과 같이 빨라지더라고요. 전 쉬고 있는 틈을 타 어딘가 숨으러 가서 나오면 공격할 생각인가? 라고 해석했고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 남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따라간다기보단 저희 집으로 가는 건데 방향이 계속 같으니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숨막히는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 걸음이 빨라짐과 동시에 뒤 한번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세 갈래의 길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코스였죠. 그런데 그 남자, 저희가 어디로 가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갈 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바꿔버린 것인지 저희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통해 있는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분명히 그 남자 앞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끈질긴 신경전 끝에 포기하고 집에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긴장이 풀린 상태로 후다다닥 집 가는 길로 내려갔죠. 혹시 또 뒤에서 따라올까봐. 그 내리막길을 어머니와 물을 타고 흘러내려오듯이 뛰어왔습니다. 내려와 산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 순찰을 부탁한다고 신고를 했고 어머니와 전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긴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다음 날부터 그 남자의 냄새와 눈빛이 계속 떠올랐고 일주일간 전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일은 제 기억 속에서 간간히 떠오를 뿐 다시 공부에 전념하는 여느 수험생과 다를 바 없는 고3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리 시간이었나? 수업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수업에 대한 주제를 아이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주제가 성폭행이었거든요.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아이들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알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말하고 있었는데 제 짝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3개월 전쯤 자기 동네 뒷산에서 성폭행당한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수록 뭔가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더군요. 그 아주머니는 뚱뚱했고 몸이 불편했으며 강아지와 자주 산책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날도 뒷산에서 강아지와 산책했는데 쾌쾌한 복장을 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발견 즉시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데 아주머니가 너무 저항을 많이 하는 바람에 칼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출혈이 심해 병원 이송 중 사망하셨다고 했어요. 범인이 잡혔는지는 모른다고 했고요.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제가 등산을 한 시기가 3개월 전이었고 그 세 갈래 길 중 그 사람이 내려간 길이 바로 그 친구의 동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아주머니의 외형, 거동 불편 등 모든 부분이 제가 만난 아주머니와 일치했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제가 겪은 얘기를 했고 다른 친구들도 놀랐죠. 그 이후로 산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자를 쓰거나 조금만 수상해 보여도 몸이 떨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뒤에서 걸어가는 버릇이 생겼어요. 만약 계속 그 사람이 저와 어머니를 감시하고 같은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혼자 확대 해석하고 오버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들고 있던 건 분명 칼이었고 제가 생각한 아주머니와 일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 산에선 범죄가 일어났고 피해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산을 타시는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절대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무리지어 다니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